서장,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혁명. 장갑차가 도로를 막았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TV에서 낯선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세계 어디서든 어느 시대이든 이런 밤이 오면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한민국 시민들이 손에 든 건 화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응원봉이었습니다. BTS의 아미밤, 아이브의 클로버, 에스파의 마이크. 형형색색의 빛이 국회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군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군가는 핫팩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키세스 초콜릿을 옆 사람과 나눴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벽 4시 30분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총 한 발도 주먹 한 번도 없이 전 세계가 이 장면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매번 폭력 대신 연대로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피로 쓴 민주주의 4.19 혁명.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은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고 개표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찰은 총을 쐈습니다. 18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17살 소년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주열. 그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을 때 온 나라가 울었고 온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총칼 앞에서 맨몸으로 맞선 그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모든 세대는 그 뿌리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제2장 넥타이를 메고 나온 사람들 6월 항쟁. 1987년 여름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원들이 양복 차림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엔 도시락 대신 구호가 담긴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넥타이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선 이 항쟁은 더 이상 학생만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의사, 회사원, 상인, 주부,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34개 도시,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거리를 채웠습니다. 그해 6월 29일 정권은 무릎을 꿇었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헌법에 새겨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특별한 누군가가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나온 평범한 사람들이 지킨 것이었습니다. 제3장 금반지를 내놓은 나라 IMF 금 모으기 운동. 1997년 겨울 대한민국에 곡간이 바닥났습니다. 국가부도 위기,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때 전국 곳곳에 긴 금 모으기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아이의 돌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힘들게 딴 메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오래된 금팔찌를 조용히 봉투에 담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35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나라를 구하다니 이것은 경제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8월 구제금융받았던 전액을 상환했는데 원래 예정보다 3년 빨리 상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 중에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제4장 수백만이 하나가 된 광장
2002년 월드컵. 2002년 6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붉은 물결이 넘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응원했습니다. 함께 소리쳤고 함께 손을 잡았고 이기면 함께 기뻐했고 지면 함께 울었습니다. 승리했을 때도 패배했을 때도 거리는 축제였고 질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앉았던 자리 주변을 말끔히 치우고 돌아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인 광장에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진짜야. 수백만 명이 모인 게 맞아.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오래 남은 건 그 광장에서 느꼈던 온기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여름이었습니다. 제5장 123만 개의 손 태안기름 유출 사고.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충돌했습니다. 원유 1만 2천 톤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검은 기름이 해안선을 뒤덮었습니다. 굴, 낙지, 고기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민 가족은 바닷가에 주저앉아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그들을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수십 년은 걸린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단체가 동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각자 고무장갑을 챙겨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대학생, 노인, 군인, 스님, 외국인들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기름을 닦았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로 웃으면서 기름을 닦았습니다. 수백만 국민의 노력으로 태안바다는 다시 푸른빛을 찾았습니다. 세계재난복구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국제학계는 지금도 이 사건을 시민 자발성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제6장 촛불이 헌법을 지켰다. 촛불혁명. 2016년 가을 광화문 광장에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다음 주엔 더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주엔 더. 매주 토요일 겨울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누적 참가 인원 1,700여만 명.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이토록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 집회가 끝나면 쓰레기를 줍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민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모, 할머니, 중학생까지 모두 동참했습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시민들은 싸웠지만 무언가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지만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헌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질서 안에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시민이 헌법을 직접 지키고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제7장 빛의 혁명. 다시 그 겨울밤. 그리고 다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이라는 말이 전파를 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퇴근길의 20대, 아이를 재우고 나온 부모들, 장갑차 앞에 선 그들의 손에는 응원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빛이 흔들렸습니다. 군인들이 국회 문을 막아섰습니다. 시민들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추운 새벽 한 시민이 군인에게 말없이 핫팩을 건넸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편의점에서 사서 온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누군가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사람들은 그 옆에서 따라 불렀습니다.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시민 참여 등에 기반해 평화적으로 헌법 질서를 복구했습니다. 복구하는 과정의 폭력은 하나도 없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모든 국민이 연대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습니까? 에필로그. 노벨 평화상이 찾고 있는 사람, 단체. 노벨 평화상은 해마다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인류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는가? 누가 인류에게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는가? 대한민국 시민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반복해서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1960년에도, 1987년에도, 1997년에도, 2016년에도, 그리고 2024년에도 그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우리는 싸우되 파괴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항하되 증오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함으로써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닙니다. 한 단체의 조직력도 아닙니다. 한 정치인의 결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도 직함도 없는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위기의 순간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온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2026년 노벨 평화상은 대통령도 운동 지도자도 어떤 단체도 아닌 대한민국 시민 전체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검증된 가장 아름다운 답이 거기 있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60년 4.19 혁명에서부터 2024년 빛의 혁명까지 우리 사회가 겪었던 야만을 서로 간의 연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양반 가문과 부자 상인들은 어떤 음식을 즐겼는지, 불교 사찰에서는 어떤 음식 문화가 발전했는지, 그리고 밥을 남기는 것이 예의였던 조선의 음식 문화까지 조선의 밥상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양반의 밥상, 예법이 곧 음식이다. 조선 양반들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는 예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양반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격식에 맞지 않으면 상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밥상을 받는 것에도 위계와 순서가 있었습니다. 남성 가장은 사랑채에서 가장 먼저 잘 차려진 상을 받았습니다. 밥상에 수저를 놓을 때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오른쪽,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양반 계급이 가장 귀하게 여긴 식재료는 소고기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소를 함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농업의 필수적인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를 잡으려면 국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고기를 밥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육회를 즐겼는데 신선한 소고기를 얇게 썰어 참기름, 마늘, 배를 넣고 버무린 것으로 귀한 손님에게 내어놓는 대표 요리였습니다. 또 소갈비찜은 간장과 생강, 배즙을 넣고 오래 졸인 음식으로 살이 부드럽게 발리는 그 맛은 양반의 여유를 상징했습니다. 양반들이 즐기는 음식으로 전유어, 즉 생선전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민어, 조기, 대구를 얇게 포 떠서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지진 전유어는 제사상과 손님 접대상에 반드시 오르는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민어는 조선 양반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생선이었습니다. 또 약식은 양반 가문 잔칫날의 상징이었습니다. 찹쌀밥에 대추, 밤, 잣꿀을 넣고 쪄낸 약식은 귀한 재료와 많은 손품이 필요해 부유한 집안에서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설로는 양반의 음식 문화가 낳은 가장 정교한 음식입니다. 가운데 화로가 있는 특수한 냄비에
채소, 고기, 해산물, 달걀을 둘러담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 상위에서 직접 끓여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도구 자체가 귀했고 재료도 다양하게 갖춰야 했기 때문에 부유한 양반 가문이나 궁궐에서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방 양반들은 각 지역 특산물을 바탕으로 독특한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안동 양반 가문의 헛제사밥. 제사가 없는 날에도 제사 음식을 차려 먹었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간장을 넣은 비빔밥 형태가 특징이지요. 전주 양반 문화는 전주 비빔밥의 탄생 배경이 되었습니다. 30가지에 달하는 나물과 고명, 풍성한 상차림이 전주 양반의 미식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부자 상인, 즉 부상대고들은 경제력으로는 웬만한 양반을 능가했지만 신분제의 벽 앞에서 풍요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독자적인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개성 상인들의 보쌈김치가 대표적입니다. 배춧잎으로 낙지, 새우, 밤, 대추, 유자 등 고급 식재료를 싸서 숙성시킨 것으로 재료를 아끼지 않는 풍요로운 음식 문화를 반영합니다. 제2장 사찰 음식, 수행과 자연의 밥상. 사대부의 나라 조선은 건국과 함께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절은 도성 밖으로 밀려났고 승려는 천민보다 낮은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억압 속에서도 산속의 사찰들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자연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독자적인 음식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사찰 음식의 근본 철학은 불살생과 청정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계율에 따라 고기와 생선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독특한 규칙은 오신채를 금기시한 것입니다. 나라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마늘, 달래, 김장파, 실파, 흥거 이 5가지 매운 채소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성욕을 일으키고 익혀서 먹으면 분노를 자극하여 수행을 방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늘과 파 없이 어떻게 맛을 낼까 싶지만 사찰 음식은 바로 이 제약 안에서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시마와 표고버섯이 깊은 감칠맛을 냈고 들깨와 참기름이 풍미를 더했습니다. 표고버섯, 서기버섯, 느타리버섯, 모기버섯 등 다양한 버섯이 고기 대신 단백질과 감칠맛을 공급했습니다. 두부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식품이었습니다. 두부 만드는 날은 사중의 모든 스님이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봄마다 스님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뜯어온 고사리, 취나물, 머위, 두릅은 사찰 음식의 꽃이었습니다. 연잎밥은 사찰 음식 중 가장 특별한 음식으로 꼽힙니다. 찹쌀에 밤, 대추, 은행, 잣을 섞어 연잎에 싸서 쪄낸 연잎밥은 연의 향이 밥 전체에 스며들어 그윽한 풍미를 냅니다. 사찰에서 밥을 먹는 방식은 바루공양이라 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 의식입니다. 크기가 다른 나무 그릇 4개를 포개어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릇에 묻은 음식마저 물을 넣어 씻어 마심으로써 한 톨의 낭비도 없이 먹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엔 대화를 금하고 오직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이 전통은 오늘날 마음 챙김 식사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만든 간장과 된장은 조선 최고의 장으로 꼽혔습니다. 오랜 세월 장 담그는 기술을 연마한 스님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사찰의 장은 양반 가문에서도 귀하게 여겨 구하러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3장 남기는 것이 예의였던 사회. 조선의 잔반 문화. 조선은 먹는 행위 자체가 신부를 드러내는 사회였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얼마나 여유롭게 먹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배고픔에 쫓겨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남기는 것은 우리 집은 이 정도 넉넉하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손님 접대에서도 이 관습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상을 차릴 때 손님이 다 먹지 못할 만큼 푸짐하게 내어놓는 것이 예의 바른 대접이라고 여겼고, 손님은 손님대로 음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예의였습니다. 반대로 손님이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음식이 부족했구나. 하고 주인이 민망해하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이 관습은 궁궐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왕이 수저를 놓으면 남긴 음식은 엄격한 위계에 따라 순서대로 나누어졌습니다. 왕비와 세자, 총애받는 후궁, 고위 상궁,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인 무수리와 나인들 순서였습니다. 왕이 드시고 남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왕의 은총을 입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양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채에서의 식사가 끝나면 그 음식은 결코 그냥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드시고 남긴 음식을 물림이라 했고, 종이나 아랫사람들은 이 물림을 눈치껏 기다렸습니다. 바깥 주인에서 안주인, 큰 자녀, 어린 자녀, 행랑아범, 종, 머슴의 순서로 같은 음식이 흘러내려갔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음식을 아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신분 질서를 매일 밥상 앞에서 재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화가 손님에게도 강요되었다는 점입니다. 손님이 음식을 깨끗이 다 먹으면 예의 없는 것으로 여겼고, 주인의 더 드세요. 라는 권유에 손님도 처음 한두 번은 반드시 사양해야 했습니다. 또 집의 아이가 너무 맛있게 빨리 음식을 먹으면 개걸스럽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유교의 덕목 중 중요한 것은 절제였습니다.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군자의 태도였고, 그것이 밥상 앞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윤리가 되었습니다. 제4장 여성의 밥상, 만드는 권력과 누리는 권력. 조선의 여성은 가장 복잡한 모순을 밥상에서 살아낸 존재였습니다. 유교의 삼종지도,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는 원칙이 밥상 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효의 원칙과 남녀가 유별하다는 원칙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봉양할 의무가 있었고, 어머니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그 의무를 줄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즉 가정의 어머니는 아들인 가장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즉, 효의 원칙이 남녀가 유별하다는 원칙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성인 아들, 며느리, 손자녀, 하인, 이것이 밥상의 서열이었습니다. 여성이라도 나이와 혈연에서 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남성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엔 구조적 서름이 있었습니다. 남녀 유별의 원칙상 남성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면 여성들은 안채에서 따로 밥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 가장 따뜻한 음식은 남성에게 먼저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의 위치는 특히 역설적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늦게, 가장 차갑게, 가장 소박하게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 남편과 자녀들의 밥상을 모두 차리고 나서야 부엌 한켠에서 홀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이 마지막에 먹는 현실. 이것이 조선 여성 식문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조선 여성에게는 살아갈 힘을 주는 다른 종류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방과 장독대 열쇠였습니다. 안주인이 고방과 장독대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된장과 간장, 젓갈과 장아찌, 그리고 고방의 모든 물건과 저장 식재료를 관리하는 권한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것도 안주인의 몫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밥상의 위계에서는 낮은 자리였지만
그 밥상을 구성하는 음식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안채 여성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열쇠를 넘겨주는 것은 단순한 살림의 인수인계가 아니라 안채 권력의 이양을 의미했습니다. 열쇠를 받은 며느리는 비로소 그 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제5장 마무리. 조선의 밥상은 결국 신분과 종교와 빈부의 차이를 넘어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빚어낸 다양하고 풍요로운 음식의 역사입니다. 양반 가문의 신선로와 약식, 사찰의 연잎밥과 바루공양, 일반 백성의 된장찌개와 시래기, 그 어느 것 하나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밥상 위에서 조선은 질서를 확인하고 가르치고 재생산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 사찰 음식의 정갈함과 풍요로움, 정성스러운 양반 상차림 문화, 그 뿌리는 모두 이 오래된 밥상들에 다 있습니다. 조선의 밥상 이야기 2번에 걸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호쿨극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과 음식디미방 등의 사료와 저서를 모티프로 하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 창작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